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119에 신고를 했는데 응급실에서는 생명에는 지장 없으니 요양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요양병원에 연락해보니 자리가 없어서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어떡하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을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상황이 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심각하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요양병원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생기는 간병, 공백 사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2026년 요양보호사 제도의 대변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마 우리 가족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통계를 보면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아울러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꿀팁들도 마지막에 준비했으니 끝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런 알찬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로 25년간 일해온 심상철입니다. 먼저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나라의 요양병원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지 아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식 자료를 보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2019년에 전국 요양병원이 1,577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1,342곳으로 줄어들었어요. 5년 만에 무려 235곳이 사라진 거죠. 이걸 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약 4곳씩 문을 닫고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요양병원 하나가 문을 닫는다는 게 단순히 건물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통 요양병원 한 곳당 100에서 200개 정도의 병상을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한 곳이 문을 닫으면 그만큼의 환자들이 갈 곳을 잃게 되는 거예요. 더욱 안타까운 건 지역별 편차입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수도권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지방은 정말 심각해요. 특히 강원도, 전남, 경북 등의 농촌 지역에서 요양병원 폐업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전남의 한 군 지역에서는 유일한 요양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환자들이 인근시로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면회도 어렵고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도 힘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폐업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연평균 30곳 정도 줄어들었는데 2022년부터는 연평균 50곳 이상씩 줄어들고 있어요.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더 악화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돌봄이 필요한 환자는 오히려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 수가 2019년 76만 명에서 2023년 94만 명으로 약 24%나 증가했어요. 4년 만에 18만 명이 늘어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말하면 환자는 늘어나는데 병상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감소하는 극단적인 불균형 상태인 거죠. 실제로 요양병원 입원 대기시간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서울 시내 주요 요양병원들의 평균 대기시간이 2~3개월 정도 되고 지방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층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1955년부터 1963년생까지인 베이비붐 세대가 약 712만 명인데 이분들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70세를 넘어서기 시작해요. 그러면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요양병원들이 줄줄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원인은 건강보험수가 체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바로 일당정액제라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일당정액제가 뭐냐면 환자 한 명당 하루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는 CT를 찍거나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약을 처방할 때마다 그만큼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다릅니다. 환자가 치매로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든 중풍으로 끊임없이 간호가 필요하든 혹은 경증으로 큰 처치가 필요 없는 환자든 모두 똑같은 금액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치매나 중풍으로 집중적인 간병이 필요한 중증 환자를 돌보는 데는 더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받는 돈은 똑같으니까 중증 환자를 많이 받을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인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급격한 인건비 상승입니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요양병원의 운영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어요. 특히 요양병원은 인력 집약적인 사업이라 인건비 비중이 전체 운영비의 60-70%를 차지하거든요.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1만 30원으로 약 33% 올랐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요양병원 수가 인상률은 12% 정도에 그쳤어요. 인건비는 30% 이상 올랐는데 수입은 12%만 늘어난 거죠.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겹쳤습니다. 의료용품, 급식비, 시설 유지비 등 모든 운영비가 올랐는데 수입은 거의 그대로이니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 번째 원인은 정부 정책 방향의 변화입니다. 정부는 탈시설화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가능한 한 시설에 입소하지 말고 집에서 돌봄을 받도록 유도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정책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도 익숙한 환경에서 지내시는 게 좋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대안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 축소가 먼저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재가 서비스의 한계를 보면 방문 요양의 경우 하루 최대 4시간, 주 6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간 보호센터도 평일 낮 시간만 이용 가능하고요. 중증 환자나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네 번째는 간병비 급여와 정책의 부작용입니다. 정부는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병원에서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전국 100개 병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 중이고 2026년에는 200개 병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 혜택을 받는 병원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전국 요양병원이 1,300곳이 넘는데 200곳만 지원받는다면 나머지 1,100곳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요양병원들이 하나둘 문을 닫게 된 거예요. 특히 규모가 작거나 지방에 위치한 요양병원일수록 이런 문제들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요양병원이 줄어들면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환자와 가족들입니다. 이른바 간병 공백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먼저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경제적 부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게 되면 일반 병원에 입원하거나 개인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요. 개인 간병인 비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24시간 기준으로 평일에는 하루 12만 원에서 15만 원,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입니다. 중환자실이나 특수한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20만 원을 넘어가기도 해요. 한 달로 계산해 보면 평일 기준으로도 360만 원에서 450만 원, 주말 포함하면 5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거죠. 일반 직장인 월급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간병을 경험한 가구의 월 평균 간병비 지출이 약 380만 원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인 472만 원의 80% 수준이에요. 거의 모든 소득을 간병비로 써야 하는 상황인 거죠. 더 심각한 건 이런 비용이 몇 개월, 때로는 몇 년간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뇌졸중이나 치매 같은 경우 회복이 어려워서 장기간 간병이 필요하거든요. 결국 가게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부담도 극심합니다.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면 24시간 내내 환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특히 치매 환자의 경우 밤에 잠을 안 자거나
배회하는 경우가 많아서 간병하는 가족도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몇 달째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간병하는 사람까지 정신적, 신체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직장 생활에도 큰 지장을 받죠. 간병 때문에 휴가나 결근을 자주 하게 되고 결국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40, 50대 여성들이 부모님 간병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가족 돌봄을 이유로 퇴사하는 사람들이 연간 약 15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중 80% 이상이 여성이고 연령대로는 40,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지역별 격차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경우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병원이나 시설이 많지만 지방은 정말 대안이 없어요. 예를 들어 경북의 한 군 지역에서는 유일한 요양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환자들이 50km 떨어진 다른 시로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면회하기도 어렵고 응급 상황에 즉시 달려가기도 힘든 거죠. 또한 지방에서는 간병인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간병인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비용도 더 비싸고 구하더라도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간병 공백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격차가 돌봄 격차로 이어지고 지역 격차가 생존의 문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행히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요양보호사 제도에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일부 문제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보여요. 먼저 가장 주목받고 있는 변화는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본격적인 도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심각한 요양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어요. 2024년 7월부터 E7-2 비자를 통해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지금 2025년 현재 이 제도를 통해 약 800명 정도의 외국인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해외 인력 도입이 시작됩니다. 해외에서 간호학이나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관련 자격증을 가진 외국인들을 직접 모집해서 국내로 데려오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먼저 해외에서 선발 시험을 실시합니다.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한국어 능력 시험 3급 이상의 수준을 요구할 예정이에요. 선발된 외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3개월에서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받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정식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2026년부터 연간 1만 명씩, 2030년까지는 총 4만 명의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요양보호사 부족 인원이 약 3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두 번째 큰 변화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입니다. 현재 요양보호사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경력과 관계없이 비슷한 임금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경력별 차등 임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요양보호사 임금을 최저임금의 110%에서 13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1,000원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130%를 적용하면 시간당 1만 4,300원 정도가 되는 거죠. 월급으로 환산하면 현재 평균 220만 원 수준에서 28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젊은 분들도 요양보호사 직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세 번째는 방문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조건 개선입니다. 현재 방문 요양보호사들은 하루에 여러 가정을 방문해야 하는데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이동시간과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교육과 전문성 강화입니다. 2026년부터는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 재활 전문 요양보호사 등 전문 분야별 자격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문성에 따라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요양보호사들의 동기부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요. 참고로 우리보다 먼저 이런 문제를 겪었던 해외 국가들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본은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는 방법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의료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루어서 동네 단위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병원 따로, 요양시설 따로가 아니라 모든 서비스를 연결해서 어르신들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덴마크는 재택돌봄 우선주의를 택했습니다. 시설에 들어가는 것보다 집에서 돌봄 받는 걸 우선으로 하되 방문 서비스를 하루에 여러 번 제공하고 24시간 응급 지원까지 해주는 거죠. 특히 가족 돌봄자가 지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휴식 서비스까지 제공해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요양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 돌봄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이나 덴마크는 대안 서비스를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병원을 줄였는데 우리는 대안이 부족한 상태에서 병원부터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병 공백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이런 모든 변화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재원 확보입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결국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현재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182%인데 2026년부터는 이를 1.2%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인력 도입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언어 소통 문제, 문화적 차이, 서비스 질 확보 등의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외국인 간병인 도입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2026년 제도 개편이 성공하려면 이런 순서를 제대로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개인과 가족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준비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어도 치매, 뇌혈관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미리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소견서, 의료기록지 등이 필요하고 신청 후 방문 조사를 통해 등급이 결정돼요.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거든요. 1등급이 가장 중증이고 5등급까지 있는데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1등급은 월 196만 원, 5등급은 월 18만 원 정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준비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있다고 해도 본인 부담금은 발생하고 간병인을 따로 고용해야 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실손보험 등을 통해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민간보험의 경우 월 100에서 200만 원씩 간병비를 지원해주는 상품들이 있으니 검토해 보세요. 다만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고 가입 제한도 있으니 가능한 한 일찍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간병을 위한 비상자금도 별도로 마련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간병비에 해당하는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는 준비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 돌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누가 주 돌봄자가 될 것인지,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응급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을 미리 가족들과 상의해 두세요. 특히 형제 자매가 여러 명인 경우 역할 분담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부담을 지우지 말고 경제적 지원, 신체적 돌봄, 정서적 지원 등을 나누어 담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합의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지역 내 돌봄 자원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어떤 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가 있는지, 방문 요양 서비스는 어떤 곳에서 제공하는지 미리 알아두세요. 특히 평판이 좋은 곳들은 대기가 길 수 있으니 필요하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거나 대기 신청을 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 어머님이 건강하실 때부터 미리 좋은 요양병원에 대기 신청을 해두셨는데 갑작스럽게 상황이 생겼을 때 빠르게 입원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평소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이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낙상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주 2, 3회 정도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밴드 운동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정기검진도 빼놓을 수 없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치매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사회적 고립이 치매나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곱 번째는 디지털 기술 활용 준비입니다. 2026년부터는 IoT 센서, AI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건강관리 앱 사용법을 미리 익혀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업데이트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제도나 정책이 계속 변하고 있으니 관련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시니어 클럽이나 경로당에서도 관련 교육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문제는 단순히 몇 년 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미리 이해해 두세요. 어떤 조건에서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준비도 필요해요. 요양보험이나 실손보험 등을 통해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돌봄 계획도 세워두세요. 누가 주 돌봄자가 될 것인지, 응급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미리 상의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평소 건강관리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정기검진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정책도 더 빨리 개선될 수 있거든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부터의 제도 개편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가 확충되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해요.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고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부모님이 보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란에 적어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